1800년 6월 28일 밤 한양 창덕궁. 젊은 왕 정조가 마지막 숨을 내쉬자 침전하는 순식간에 곡성으로 가득 찹니다. 신하들은 바닥에 엎드려 전하를 부르짖고 궁녀들은 손을 떨며 상복을 준비합니다. 그 혼란 한가운데 대왕 대비 정순왕 후 김씨는 의외일 만큼 침착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예순이 훌쩍 넘은 노년의 여인 영조와 정조 두 임금을 모두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정조가 유언을 제대로 남길 틈도 없이 눈을 감자 대신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합니다. 이제 나라를 누가 이끌 것인가? 그 물음 앞에서 대왕 대비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조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신하들은 줄지어 나아가 어린 원자를 왕으로 세우고 대왕 대비가 정사를 돌봐달라고 청합니다. 정순왕 후는 몇 차례 사양하는 형식을 거쳐 결국 수렴청정을 받아들입니다. 장례도 끝나기 전 대왕 대비가 다시 나라의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순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조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정순왕 후는 이미 다음 조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날 내린 선택은 정조가 쌓아올린 24년의 개혁과 이후 세도 정치의 시대를 가르는 기점이 됩니다. 66세 영조와 혼인했던 15살 소녀. 그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단단하고 냉정한 대왕 대비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의 결정이 수백 명의 목숨과 한 나라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혼인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영조실록, 정조실록, 순조실록, 승정원일기,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 등 주요 사료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은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45년 겨울 여주. 남한강 물 한 개가 살짝 피어오른 들녘 너머로 경주 김씨 가문의 기와집이 보입니다. 이 집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훗날 정순왕 후가 되는 김씨입니다. 집안의 뿌리는 충청도 서산 일대에 있습니다. 효종 때 곧은 말로 왕을 가나다가 장사를 당한 김홍우, 바로 그를 고조부로 둔 집안이었습니다. 벼슬보다 저리를 가문 자랑으로 여겼고 학문과 예법을 엄하게 가르치는 선비 집안이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팔촌 형제인 김한신이 이미 영조의 딸 화순옹주와 혼인해 왕실과 사돈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시골 선비 집안이지만 피줄을 따라가면 왕실과 이어진 집안. 훗날 이 인연이 한 소녀를 곧장 왕비 자리로 끌어올리는 통로가 됩니다. 어려서부터 김씨는 글과 예절을 함께 배웁니다. 방 안에는 글씨본과 예절책이 나란히 놓이고 사랑채에서는 아버지와 친척들이 세상일을 두고 토론을 벌입니다. 아이 귀에는 사람은 의리를 지켜야 한다. 벼슬은 명예가 아니라 책임이다.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자세히 전하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뒤에 남은 이야기들을 보면 말을 고르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법을 일찍부터 익힌 소녀였던 듯합니다. 집안 어른들이 하는 정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높고 낮음을 한쪽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 한양의 시간도 흘러갑니다. 영조는 첫 번째 왕비 정성왕 후와 40년 넘게 함께했지만 부부 사이에 자식은 없었습니다. 둘째 왕비 정순왕 후 서씨 역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노년의 왕에게는 다시 왕비가 필요했습니다. 1757년 정성왕 후가 세상을 떠난 뒤 영조는 중요한 결심을 하나 내립니다. 후궁 중에서 왕비를 삼지 말라. 자신의 아버지 숙종이 남긴 유언을 따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장희빈 사건 이후 후궁이 왕비가 되면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궁중 암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왕비는 어디서 뽑아야 할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전국 양반가의 처녀들을 불러올려 그 가운데서 간택하는 것.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여주와 서산의 경주 김씨 집안에도 언젠가부터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영조 대왕마마께서 새 중전을 간택하신데
가문 어른들의 얼굴이 묵직해집니다. 왕비가 된다는 것은 가문의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 왕이 60이 넘은 노인이라면, 그리고 언젠가 그 왕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생을 궁궐 안에서 권력 싸움 속에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영광이면서 동시에 두려운 운명입니다. 1759년 초여름, 마침내 간택령이 내려옵니다. 여주 경주 김씨 집안에도 궁에서 보낸 문서가 도착합니다. 김씨 집안 사람들은 딸아이를 바라봅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겨우 15, 오늘날로 치면 중학교 2학년 아이였습니다. 가겠느냐?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녀에게 선택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문과 나라의 명분이 한 아이의 마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시대였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간택장. 밝은 대낮이지만 규수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들 앞에 백발이 성성한 노왕 영조가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이때 후대에 전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조가 규수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어떤 규수는 산이 깊다고, 어떤 규수는 물이 깊다고 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때 여주에서 올라온 경주 김씨 딸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인심이 가장 깊사옵니다. 사람의 마음, 눈에 보이지 않기에 어디까지 깊은지 가늠할 수 없는 것. 이어 영조가 다시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규수들은 저마다 모란과 장미를 말합니다. 그러자 소녀가 다시 답합니다.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사옵니다. 비록 모양과 향기는 화려하지 않사오나 실을 뽑아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꽃이옵니다. 이 장면은 실록이 아니라 후대 야사에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생각하고 겉보다 속을 먼저 보는 소녀의 이미지는 그만큼 강하게 남았습니다. 영조가 그 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기록과 전승이 함께 이어집니다. 1759년 6월 22일 창경궁 명정전. 드디어 혼례날이 찾아옵니다. 대궐에는 붉은 비단과 등롱이 가득 달리고 북과 징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66세 노왕 영조와 15세 경주 김씨, 51살 차이의 부부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어린 신부의 가마가 창경궁으로 들어올 때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록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상상해 볼 뿐입니다. 두려움과 낯선, 가문을 위한 책임감,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한순간에 시골 선비 집안의 딸은 조선의 국모가 됩니다. 정순왕 후 김씨, 왕비의 옷을 입은 15살 소녀는 그날부터 왕실의 법도와 예를 지키는 얼굴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들어선 궁궐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금이 가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 노론과 소론, 남인과 시파의 대립이 얽히고 설킨 곳. 몇 년 뒤 이 궁궐에서 한 젊은 세자가 뒤주 속에서 죽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혼례를 지켜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소녀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그 모든 비극과 권력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반세기 뒤 정조가 죽자마자 움직인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요. 1762년 여름 한양 창덕궁. 궁궐 안복도가 숨을 죽였습니다. 문을 닫은 정각마다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오늘 세자에게 내려질 마지막 결정이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정순왕 후에 나이 18살. 궁에 들어온 지 겨우 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왕비라 해도 이 일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세자와 영조 사이의 골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만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긴장감으로 시간을 잠깐 되돌려 보겠습니다. 혼례를 치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순왕 후는 왕비로서의 위를 세워야 했습니다. 입궁 초기에 오치수를 재던 궁녀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마마, 이쪽으로 돌아서 주시옵소서. 그 순간 정순왕 후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내가 돌아서면 될 일을 감히 누구더러 돌아서라 하느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궁녀들은 얼어붙었습니다. 15살 소녀였지만 자신이 궁에서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왕비였습니다. 이 일화는 실록이 아닌 후대 기록에 실린 이야기지만 사람들 기억 속 정순왕후의 첫인상을 잘 보여줍니다. 영조는 이 어린 왕비를 총애했습니다. 말이 과하지 않고 예법을 지키며 궁 안에 불필요한 소문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조가 중시했던 것은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아는가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기준에 맞는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아이입니다. 정순왕후에게서 임신이나 유산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영조의 나이 이미 60을 넘긴 뒤의 혼인입니다. 노년의 왕과 어린 왕비 사이에 자식이 태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았고 실제로도 평생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이 없는 왕비. 겉으로는 후사가 이미 세워져 있으니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 안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언제든 정치적 공백 속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정순왕후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처신과 친정 경주 김씨뿐이었습니다. 그 친정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오라비 김귀주였습니다. 김귀주는 학문과 문장으로 이름을 알렸고 점점 조정의 요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정치는 노론 안에서도 벽파와 시파가 갈라져 싸우고 있었는데 김귀주는 점차 강경한 벽파 쪽에 서게 됩니다. 정순왕후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왕비의 오라비가 어떤 입장에 서는지는 곧 왕비의 입지와도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사이 궁 안의 또 다른 축에서는 더 큰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자,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는 어릴 적에는 총명하고 공손한 아이로 기억됐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영조와의 관계가 크게 틀어졌습니다. 영조는 사소한 잘못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고 세자는 그 기대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실록과 한중록에는 옷과 신발에 집착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궁녀와 내시를 함부로 다루고 궁 밖을 떠돌아다니는 세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장면들을 어느 거리에서든 지켜봤을 것입니다. 나이로는 겨우 세자보다 3살 많을 뿐이었지만 호칭상으로는 세자의 계모이자 궁궐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세자의 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오면 나인들이 눈치를 보며 그 방향을 한번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순왕후의 마음에도 묵직한 돌이 하나씩 쌓여갔을지 모릅니다. 1762년 마침내 일이 터집니다. 영조는 더 이상 세자를 둘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세자를 폐위하고 뒤주에 가두라는 명이 내려집니다. 이날의 구체적인 장면은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순왕후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조는 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 씨와 긴 시간을 논의했고 대신들과도 여러 번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계비인 정순왕후와 상의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후대에는 정순왕후가 사도세자를 미워했고 노론 벽파와 손을 잡고 세자를 몰아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정사를 기준으로 보면 이 말은 근거가 약합니다. 당시 정순왕후는 20살도 채 안 된 젊은 왕비였고 궁 안 정치에서 막 영향력을 넓혀가던 단계였습니다. 사도세자 사건을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나이와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그녀가 아무 생각 없이 그 과정을 지켜봤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세자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오라비 김귀주와 벽파가 세자 편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사료가 아니라 해석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공식 기록에서 정순왕후는 이 사건의 앞줄이 아니라 뒷줄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뒤주가 들어가는 날 궁궐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울었고 많은 이들이 침묵했습니다. 18살 왕비 정수는 그날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기록은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왕실의 계승 구도가 완전히 바뀐 것만은 분명합니다. 세자의 아들 세손 이산,
11살 소년이 새 왕위 계승자로 올라섰습니다. 정순왕후는 자식이 없는 왕비로서 이제 이 아이를 손자이자 후계자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는 훗날 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정순왕후의 관계가 수십 년 뒤 조선의 운명을 또 한 번 뒤흔들게 됩니다. 1776년 3월 한양 창덕궁 82세 노왕 영조가 눈을 감고 세손 이산이 정조로 즉위하던 날입니다. 조정의 시선은 모두 젊은 왕에게 쏠려 있었지만 궁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자리 하나가 새로 생겼습니다. 영조의 세 번째 왕비였던 정순왕후가 이제 왕대비가 된 것입니다. 정조 25, 정순왕후 31살. 호칭으로는 할머니와 손자였지만 실제 나이 차이는 7살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궁 안 사람들도 이 관계를 두고 속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왕대비 마마와 성상께서 또래처럼 자라난 셈이니 앞으로 궁의 공기가 만만치 않겠구나.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첫째,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할 것. 둘째, 노론 일파에 치우친 권력을 정리하고 공평한 인재 등용을 꾀할 것. 셋째, 새로운 학문과 제도를 받아들여 나라를 단단하게 만들 것. 규장각을 세우고 젊은 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장용령을 두어 왕의 친위 부대를 만듭니다. 탕평책을 말로만이 아니라 인사로 실천하며 남인과 시파를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천주교와 서학에 대해서도 정학이 밝아지면 사학은 저절로 꺼질 것이라 말하며 일단은 크게 누르기보다 지켜보는 쪽을 택합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향하는 방향은 한 가지였습니다. 강한 왕권과 조금은 다른 조선. 정순왕후는 이 모습을 어디서 보고 있었을까요? 창덕궁 깊은 처소, 대조전과 낙선제 사이 어딘가에서 그녀는 새 왕의 정책을 하나씩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왕대비가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정조는 왕대비를 공경했고 정순왕후도 조용히 물러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 안 사람들은 그 침묵이 곧 긴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에게도 자기 편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정 경주 김씨, 그 중에서도 오라비 김귀주였습니다. 김귀주는 영조 말년부터 서서히 세력을 키운 인물로 노론 중에서도 벽파로 분류되었습니다. 학문과 글재주가 뛰어나고 이빠른 소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즉위하자 김귀주는 처음에는 새 왕을 도왔습니다. 홍인환과 정우경 같은 거물 권신들을 탄핵하는 데 앞장섰고 세손 시절부터 정조를 괴롭히던 세력을 정리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겉으로 보면 왕대비의 친정과 새 왕의 이해가 한동안은 맞아 떨어진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을 평생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외조부 홍봉안과 외가가 깊이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외가를 완벽히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김귀주는 바로 그 홍봉안을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영조 때 그는 상소를 올려 홍봉안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훗날 정조가 김귀주를 멀리 보내면서 과거에 홍봉안을 탄핵했던 일을 언급하는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정조에게 김귀주는 실력 있는 신하이면서도 마음 한켠에 걸리는 존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조가 즉위한 뒤 한동안 김귀주에게 중책을 맡기다가 점차 멀리 보내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전라도 나주로 귀양을 보내고 이어 흑산도로 유배지를 옮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예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오랜 감정과 정치적 계산이 겹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기록들이 남습니다. 1786년 김귀주는 결국 유배지에서 생을 마칩니다. 정순왕후는 이 소식을 궁 안에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울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해 이후 정조와 왕대비 사이의 공기가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느낌을 주는 사료들이 이어집니다. 정조는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규장각에 정약용, 박제가 같은 인물을 불러 실학을 논하고 화성을 쌓아 새로운 도시를 꿈꿉니다. 장용령을 통해
군권을 쥐고 지방 군영을 재정비합니다. 노론 벽파는 점점 자리를 잃었고 남인과 시파가 조정 곳곳으로 올라옵니다. 왕대비 정수는 이 변화를 지켜보는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정조가 공식 석상에서 왕대비를 공경하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외가와 친정을 둘러싼 감정의 골과 정치적 거리감이 함께 깊어져 갔습니다. 궁 안 사람들은 이런 말을 속으로만 주고받았습니다. 성상께서는 이제 옛 노론의 집안을 전에 같지 않게 보신다. 왕대비 마마께서는 친정이 다 밀려난 것을 보셨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시겠나? 표면상 평온한 세월이 흘러갑니다. 정조의 개혁은 계속되고 왕대비는 크게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세력이 밀려난 노론 벽파가, 다른 한쪽에서는 위치가 애매해진 왕대비가 조용히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긴장이 1800년 여름 정조가 쓰러지는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그때 침묵하던 왕대비는 더 이상 침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초여름밤 한양 창덕궁. 궁 안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내의원 의원들이 대조전 안팎을 분주히 오가고 대신들은 깊은 한숨을 삼키며 얼굴을 굳히고 서 있었습니다. 정조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은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종기가 났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위독하다는 보고가 이어졌고 불과 며칠 사이에 혹시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낮은 목소리로 오갔습니다. 왕대비 정순왕후도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60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영조 때부터 한 세대를 거쳐 온 눈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단순한 병세 악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제대로 된 유언을 정리하기도 전에 후계와 정사를 차분히 부탁할 틈도 없이 49세의 젊은 왕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울음소리와 곡성이 터져나옵니다. 신하들은 바닥에 엎드려 전하를 부르짖습니다. 궁녀들 눈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쌓아올린 24년의 세월이 그 자리에서 한 번에 꺼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덕궁 깊은 쪽 대왕 대비의 처소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오래도록 공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나 승정원과 대신들을 차례로 부르게 합니다. 정조가 유언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정사를 맡을지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순조실록을 보면 정조가 승하한 뒤 신하들이 대왕 대비를 찾아가 어린 원자의 보위를 부탁하고 수렴청정을 청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몇 차례 사양하는 예를 갖춘 뒤 마침내 이를 받아들입니다. 장례도 마무리되지 않은 때에 어린 왕과 수렴청정의 틀이 빠르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이때를 두고 정조의 시신이 아직 식기도 전에 정순왕후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둔 듯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어린 왕이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대왕 대비가 앞에서 잡아줘야 한다. 선왕의 뜻을 이어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정순왕후 개인의 긴 세월이 겹쳐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왕비로 살았던 시간, 오라비 김귀주가 정조 즉위 후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기억, 노론 벽파가 밀려나는 동안 자신도 궁 안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가던 체감, 정조가 세운 규장각과 장용령, 남인과 시파를 등용한 인사들. 이 새로운 조선의 풍경이 정순왕후에게는 익숙함 대신 불안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던 조선이 아니다. 이대로 가면 내가 설 자리는 없다. 정조가 숨을 거둔 그날 밤과 그 직후의 날들 동안 정순왕후는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밀리지 않겠다는 결심. 이번에는 스스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 며칠 뒤 정순왕후는 한 가지 문서를 만들게 합니다. 수렴청정 절목. 대왕 대비가 어떻게 정사를 살필 것인지, 어떤 사안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규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절차를 정리한 서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는 임시로 얼굴만 내미는 보호자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통치자다라고 선언하는 문서이기도 했습니다. 대신들은 이 절목을 앞에 두고 더 이상 애매하게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수렴 청정은 일시적인 도와줌이 아니라 분명한 권한 행사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사람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정조 때 중심에 섰던 인물들. 규장각에서 글을 읽고 화성 건설을 함께 논의하던 신진 세력. 장용령을 의지하며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군사그룹.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의 눈에는 이들이 모두 선왕이 세워둔 사람들이자 동시에 자신을 격가지로 밀어냈던 세력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정순왕후와 그 주변 세력은 먼저 영의정부터 바꾸는 것에 나섭니다. 정조 시절 개혁을 함께했던 이들을 한 발 비켜서게 하고 노론 벽파 인사인 심환지를 영의정 자리에 앉힙니다. 좌의정과 우의정 자리에도 오랫동안 교류해온 인물들이 차례로 오릅니다. 아침 조회에 나갔던 대신들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조와 함께 화성을 논하던 이들 대신 영조 말기에 더 큰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조정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성상께서 계실 때와는 다르다.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이들이 늘어나고 의견을 내기 전에 눈치를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정순왕후는 이를 질서를 되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조의 개혁이 너무 빨랐고 새로운 학문과 사상이 사람들 마음을 흔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뒤집기보다는 사람을 하나씩 바꾸고 자리를 조금씩 옮기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궁박 백성들의 눈에는 이 변화가 크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바뀌었고 대왕 대비가 어린 임금을 대신해 정사를 돌본다는 소식 정도가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 안에서 정순왕후가 서명하는 교지 한 장, 인사 한 번은 나라의 뿌리를 조금씩 다른 쪽으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 보통이라면 조용히 손을 놓을 시기입니다. 그러나 정순왕후는 오히려 그 나이에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 대왕 대비 처소의 등불 아래 그녀는 여러 장의 문서를 번갈아 들여다봅니다. 정조 때 올라왔던 상소들, 규장각 인재들의 이름, 군영과 인사의 명단,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편지. 어쩌면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지킨다. 내가 옳다고 믿는 조선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나 그 결심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천주교 박해와 수백 명의 피, 그리고 세도 정치라는 긴 터널이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정순왕후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1801년 1월 한양 의금부, 얼어붙은 마당 한가운데 종이 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 종이는 곧 대왕 대비 정순왕후 앞에 올려집니다. 노년의 대비는 한 이름씩 눈으로 짚어가며 읽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남자, 여자. 계급과 성별을 가리지 않는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정순왕후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상을 버리고 나라를 배신한 자들이다. 용서할 수 없다. 실록에 그대로 남은 문장은 아니지만 이 시기 정권이 천주교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었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곧이어 교지가 내려갑니다. 사악을 엄히 금하라. 천주를 섬기는 무리는 모두 잡아 다스리라. 한양과 지방의 수령들은 곧바로 움직입니다. 포졸들이 밤길을 달리고 마을마다 밀고와 색출이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이웃을 지키려고 입을 다물었고 또 누군가는 자기 살 길을 위해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죄인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서학을 공부하는 선비였던 이들이 오늘은 포승줄에 묶인 채 포도청 마당에 서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조선 최초로 북경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이승훈, 천주교 교리서를 쓴 정약종, 중국인 신부 주문모,
그리고 강완숙 같은 여성 신자들. 하루 이틀씩 이어지는 문초에서 그들에게 반복되는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조상 제사를 버렸느냐? 임금을 하늘보다 낮게 두겠느냐? 많은 이들이 매를 맞고 겁에 질린 채 서둘러 믿음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물러서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믿은 죄라면 그 죄를 내가 지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형장으로 나간 이들의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집니다. 정순왕 후에게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녀가 평생 배워온 것은 성리학이었습니다. 천지를 다스리는 이치는 주작에 있고 효와 충이 인간의 뿌리라는 가르침이 몸에 밴 세대였습니다. 조상을 모시지 않는다. 제사를 끊는다. 신분을 넘어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한다. 이런 말은 그가 보기에는 나라의 기둥을 통째로 흔드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더구나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는 정조 때 기용된 남인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실학을 공부하고 신분의 벽을 조금씩 허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정조의 개혁을 현장에서 떠받치던 이들이었습니다. 정순왕 후와 노론 벽파의 눈에는 이들이 모두 선왕의 새로운 실험 위에서 자라난 가지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유박해는 종교 탄압이면서 동시에 정치 숙청이 되었습니다. 회초리와 형틀은 신앙을 겨냥했지만 그 너머에는 정조가 키워온 인재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신문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정약종은 형장의 길을 택했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파고든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승훈과 주문모 신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서소문 밖 새남터 언덕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양의 형장뿐 아니라 지방의 작은 고을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이들이 나왔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셀 수는 없지만 순조실록과 천주교회의 순교자 기록을 종합하면 처형되거나 옥사유배를 당한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후기 최대 규모의 박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사이 조정의 풍경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정조가 만든 장용령은 해체되거나 축소되고 규장각의 권한도 줄어듭니다. 개혁의 상징이었던 기관들이 힘을 잃으면서 정순왕 후와 노론 벽파 정권이 믿는 옛 질서가 다시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순왕 후 자신도 전통적인 규범으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 그것도 왕비가 정치를 직접 맡는 일은 원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수렴 청정 절목을 만들어 법과 제도 속에서 통치자의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천주교를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악이라고 규탄하면서 동시에 누구보다 과감하게 기존 여성 역할의 경계를 넘은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정순왕 후는 스스로를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임금을 지키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나서는 것이라 믿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는 신앙의 이름으로 죽어간 이들의 무덤과 비어버린 개혁의 자리, 그리고 외척과 몇몇 가문이 권력을 나눠 갖는 세도 정치의 길이었습니다. 1801년 겨울이 다가올 무렵 신유박해는 일단락됩니다. 그러나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선은 다시 안동 김씨와 몇몇 가문이 번갈아 전국을 쥐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정순왕 후가 의금부에서 그 명단을 내려다보던 순간 그녀는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이 위에 적혔던 이름들 사이에는 조선이 다른 길을 준비해 볼 수도 있었던 가능성들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은 그의 겨울 크게 꺾였고 조선은 더 느리고 험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1804년 봄 한양 창덕궁. 조정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성상께서 친정을 시작하신다. 순조의 나이 15. 형식상으로는 더 이상 대왕 대비가 정사를 맡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순왕 후의 수렴청정은 3년 남짓 이어졌고 이제 스스로 물러날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수렴청정이 공식적으로 끝나자 종묘와 사직에 올리는 문서에는 다시 임금의 뜻이 앞에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제 권력의 무게는 왕의 어깨가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순조의 장인
안동 김씨 김조순. 그는 점점 더 많은 인사를 통해 자기 사람을 조정 곳곳에 심어놓고 있었습니다. 정순왕 후를 떠받치던 노론 벽파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서서히 밀려났고 일부는 새로운 권력에 기대어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순왕 후는 이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앞장서서 길을 틀어놓은 뒤 이제 또 다른 외척 세력이 그 길 위로 올라오는 꼴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바라던 조선인가?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물음이 노년의 대비 가슴 한쪽을 파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기록과 야사에는 정순왕 후가 1804년 무렵 다시 수렴청정을 시도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짐을 덜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신들을 불러놓고 수렴을 치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다고 합니다. 좌의정 이시수가 일어나 말합니다. 대왕 대비 마마의 은혜는 크오나 이제 정사는 성상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성상께 아뢰소서. 수렴을 다시 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조정 한가운데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록에는 이와 비슷하게 대왕 대비의 정치 개입을 우려하는 상소와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대신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순왕 후의 수렴청정은 애초에 예정되어 있던 끝을 맞이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말 앞에서 정순왕 후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수렴을 거두고 한 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1805년 1월 창덕궁 경복전. 정순왕 후는 61세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15살의 왕비가 되어 66세 노왕과 혼인했던 소녀는 결국 대왕 대비라는 이름으로 생을 마무리합니다. 시신은 경기도 구리 동구릉의 원릉으로 옮겨집니다. 영조와 정순왕 후가 함께 누운 무덤입니다. 51살 차이의 부부가 이제 하나의 봉분 아래에 나란히 누워있는 셈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록이 전하는 정순왕 후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정조의 개혁을 뒤집고 신유박해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음과 유배로 몰아넣은 인물이다. 노론 벽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치를 되돌린 보수의 상징이라고 비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살의 왕비가 되어 자식도 없이 평생을 보냈고 오라비가 유배지에서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여인이다. 사도세자의 죽음과 정조의 개혁 속에서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권력을 움켜쥐고 자신이 믿는 질서를 지키려 했던 생존자였다고 말합니다. 정순왕 후를 두고 벌어지는 평가는 결국 이런 질문으로 모입니다. 능력 있는 정치가였지만 잘못된 방향을 택한 사람인가? 아니면 시대와 환경이 만들어낸 비극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틴 사람인가?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정순왕 후는 분명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직후 혼란을 빠르게 수습했고 한동안 큰 반란 없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지키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유박해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과 터전을 잃었고 정조의 개혁은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만든 권력의 틈새로 결국 안동 김씨와 같은 세도 가문이 들어와 왕권은 약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막으려 했던 혼란은 한동안 뒤로 밀렸을 뿐 더 큰 파도가 되어 19세기 조선을 덮었습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정순왕 후의 삶은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간택장에서 인심이 가장 깊다고 답하던 15살 소녀, 뒤주가 끌려가던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20살의 왕비, 오라비의 죽음 소식을 유배지에서 전해 듣던 30 중반의 왕대비, 정조가 쓰러진 밤 수렴청정을 결심하던 60의 대왕대비. 각 장면마다 그가 할 수 있는 선택과 할 수 없는 선택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분명히 잘못된 결과를 낳았고 어떤 선택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정순왕 후의 삶을 따라가는 일은 한 사람을 악인이나 성인으로 나누는 작업이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묻는 일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키려 할 때 무엇까지 감수해야 하는가? 시대가 바뀌어 가는데 눈을 감고 예전 자리만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언젠가 원릉 앞에 서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주에서 올라와 간택장에 서 있던 15살 소녀. 인심이 가장 깊다고 답하던 그 아이가 반세기 뒤 수많은 사람의 생사와 조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인심이 가장 깊다면 그 깊이만큼 상처도 길게 남습니다. 정순왕 후의 이야기는 권력과 생존, 변화와 두려움, 책임의 무게를 함께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한국역사관이었습니다.